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내면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라고, 그래야 병이 낫고 인생이 바뀐다고 글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블로그에 올린 글을 사춘기에 막 들어선 우리 막내 딸내미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컴플레인이 대단했습니다. 뭐야, 말만 거창하고 왜 대책이 없어? 대책이 없기는 왜 없어? 열심히 대책을 적었는데 마음을 바꾸자고. 마음을 뭘 어떻게 바꾸라고. 어차피 프레임에 갇혀있다며, 100% 패러다임만의 결과값이라며 뭘 어떻게 바꾸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기도에서 내 주관과 관점에 갇힌 데서 탈피하고 원망과 불평의 패러다임에서 탈출했다고 했는데, 뭐야, 글이 왜 이렇게 종교적이야? 기도 안 하고 종교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닌 거야? 기분 나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혼날 것인데 우리 딸내미한테 대신 혼났다 생각하고 후속 영상을 찍습니다. 도대체 패러다임을 탈피한다는 게 뭔지 자세히 말해볼게요. 일명 패러다임 탈출 작전입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오늘 주제는 피해의식입니다. 원인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피해자의 패러다임에서 탈출하세요. 피해의식은 증세가 심한 환자분들께 자주 나타나는 심리 상태입니다. 여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속았어요. 치료가 잘 된다고 하더니만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아파졌어요. 재발 안 한다고 장담하더니만 남들은 다 나았는데 이렇게 문제되는 사람 나밖에 없다면서 대책도 없고 나 몰라라 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 마음에 한이 있고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 원한을 가슴 밖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한이 왜 생겼냐 생각해보니 피해를 본 게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꼭 아픈 것 때문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보통은 상황으로 억울한 것도 있지만 상황은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힘든 거죠. 억울해서 억울하다고 했는데 뭘 어쩌란 말일까요? 나를 한맺히게 한 사람이 멀쩡히 잘만 살고 있는데 그 꼴을 보며 심장이 짓무르는 나에게 명쾌한 최원장은 뭘 자꾸 바꾸라고 하면서 이렇게 잔소리를 하냐는 말입니다. 엄마는 언제나 언니만 예뻐했어요. 언니에게만 관심도 사랑도 돈도 다 몰아줬어요. 엄마는 언제나 언니 편만 들고 나는 허접대기 구닥다리만 치고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살았어요. 저 여자랑 결혼하고 나서 인생이 다 꼬였어요. 쓸데없는데 돈 갖다 처바르기에 그거를 뭐라고 하니 바람을 피고 내 재산을 반을 받아내서 도망갔어요. 내 아이는 이상한 것을 듣고 안 보이는 걸 봅니다. 약을 먹여도 안 나아요. 한시도 혼자 둘 수가 없어요. 이 아이 때문에 평생 묶여 살았어요. 내 인생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댁 식구들이 줄줄이 이런 증상이 있더라고요. 미리 알았으면 당연히 결혼을 안 했죠. 나를 속인 거예요. 제가 설문지에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다 적어보라고 하니까 각종 사연과 억울함이 튀어나옵니다. 끝이 없습니다. 내가 샀더니 바로 값이 떨어져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그 X는 나에게 사라고 하고서는 자기는 팔았더라고요. 그날부터 제가 밤에 잠을 못 자요. 여러분들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알러지 검사를 해보면 병이 생기는 과정에 그냥 몸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몸만 문제인 경우는 그냥 약을 먹거나 주사 맞거나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면 깔끔하게 잘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굳이 명쾌한 최원장을 찾지 않으시니 저에게는 그런 케이스가 눈에 잘 안 띕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아프실 때는 그렇게 아플 만한 사연이 없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연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이 안 나옵니다. 그 패러다임에 갇혀서는 어제와 동일한 일상을 반복할 뿐입니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사는 동안 한과 억울함과 분통함, 눈물과 서러움, 섭섭함, 원망, 짜증, 분노, 회한, 자괴감, 자기학대, 자살衝動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생의 도돌이표의 반복이고요. 끝도 없이 무주경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는데 중간에 내리질 못합니다. 피해자 포지션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내가 해를 당하는 입장에 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뺏긴 겁니다. 남이 내 인생을 쥐고 흔드는데 내가 잘되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를 바꾸는 게 이렇게 힘든데 남을 바꾸는 것은 더 힘들죠. 그런데 남이 바뀌어서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복수하는 것에 본인의 인생을 걸겠다고요. 평생 허상에 목줄 잡혀서 그것에 모든 행복을 다 바쳐야 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지 마세요. 피해자 위치에 자기를 올려놓지 마세요. 자기를 피해자라고 인정하면 그 순간부터 진짜 피해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승자라고 인정하면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렸어요. 관점이라는 것엔 정해진 답이 없으니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는 피해본 게 맞아 보이는데도 절대 자기가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금메달을 강탈당한 김연아 선수가 생각납니다. 러시아 사람들만 빼고 전 세계 모두가 김연아 선수 편을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난리 났죠. 왜 편파 판정 항의를 안 하냐고.
가만히 있지 말라고 들쑤셨어요. 그러나 김연아 선수는 금메달을 뺏긴 피해자를 자처하지 않더라고요. 좀 더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에게 금메달이 갔나 봅니다. 이렇게 말하며 상황을 원망하거나 한을 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금메달을 강탈한 그 선수가 은퇴 후에 도핑 양성 반응을 받았다고 실토했는데도 김연아 선수의 표정에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메달을 훔쳐간 그 선수는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김연아 선수는 메달 색깔과 상관없는 영원한 레전드로 남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세계 최정상의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반칙을 한 다른 선수에게 걸려서 미끄러졌어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미친듯이 질주를 합니다. 그리고 은메달을 땄습니다. 아니, 은메달이 뭐야? 이 사람은 한 바퀴 남았을 때도 꼴찌에서 1등으로 추월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네가 건드려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은메달이잖아? 경기를 쳐다보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억울하고 속상해 미치겠는데 이 선수는 미끄러질 때 기분이 어땠냐고 소감을 물어보니 아주 환하게 웃습니다. 지금 빨리 일어나면 은메달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절대 상황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양궁 전 세계 탑이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제치고 양궁을 한번 이겨볼까 엄청나게 머리를 씁니다. 활 쏘는 그 타이밍에 야유하는 정도가 아니고 꽹가리를 치고 거울로 깜빡거리며 빛을 쏴대고 방해하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눈도 깜빡 안 합니다. 관중이 매너 없이 야유하고 방해를 해서 화살이 비껴나갔다. 그런 말을 절대 입에 담지 않습니다. 차라리 공동묘지에서 한밤중에 비 오는 날에 일부러 훈련을 하면 모를까. 그저 자기 실력을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면 그뿐. 남과 비교하며 피해자를 자처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경지가 결코 쉽지 않은 레벨입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아니라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의 무의식을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의식 수준을 요구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우리 명쾌한 패밀리들 정도라면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가능하죠. 그런데 이걸 갖고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이렇게 말할 수준이 되나요? 패러다임을 깨는 게 뭐 지구 공전 방향을 바꾸는 것 같이 어렵다더니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오산입니다. 정말 어려운 거 말해볼게요. 더 글로리, 전 세계를 강타한 학폭 드라마 이야기죠. 여러분이 더 글로리, 문동원의 상황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 그런 피해자라면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영상을 한번 보세요.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면 멈추겠다고? 야, 엄청 친절하네. 내가 약 먹었냐? 그게 멈추는 거야? 그리고 네가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나 잘못한 거 없어, 동원아. 네 인생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지옥이었잖아. 너는 외려 나한테 감사해야 돼. 내 덕에 선생도 되고 이 악물고 팔자 바꿀 동기를 만들어준 게 죄냐? 용서? 내가 널 죽여버리든 삶아버리든 내가 네 년을 상대할 고데기를 다시 찾을 거니까 꺼져. 이런 사람이 있냐고 하시겠지만 있습니다. 이런 사연의 희생자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에 저도 자주 놀랍니다. 드라마 같은 사연, 그런 표현들을 하지만 실제 상황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불특정 다수니까 저도 피해자로 살지 마세요 이렇게 쉽게 내뱉지만 저는 솔직히 드라마 속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흥행하고 지난 1년 동안 정말 드라마 속에 문동원 님이 설문지를 쓰고 접수 번호를 받아서 명쾌한 한의원에 원장실 문을 열고 나타나면 나는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 사람한테도 내가 피해자로 살지 마세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그 말을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더 글로리, 이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걸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복수하고 싶습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잘 되는 꼴을 보는 게 괴롭습니다. 나는 이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나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았다는 사실조차 다 잊어버리고 희희낙낙하는 꼴을 보자니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다 끌어내리고 싹 다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 길 끝에 나를 집어삼키는 무적행위에 아가리를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멈추기가 싫습니다. 다 갚아주고 그제서야 후련하게 죽을 겁니다. 열광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수를 향한 열망과 기대감이 또아리 들고 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절대 다수가 이런 마음인가 봅니다. 그래서 너무 큰 키워드라 제가 한 입에 삼키질 못하고 잠잠해지길 기다렸습니다만 1년이 넘게 지났는데 인기가 식지를 않더라고요. 게다가 요즘에는 전재준 씨가 다른 드라마에 또 나오더군요. 그분은 본명도 극중의 이름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그분은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그냥 전재준입니다. 팬들은 차라리 전재준으로 개명을 하라더군요. 그만큼 더 글로리가 인기란 말이죠. 그래서 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기를 허락하지 말라. 이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제 말은 그냥 이빠른 말로 씹히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 말을 해야겠습니다. 더 글로리는 드라마입니다. 저렇게 찬란한 복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걸 우리도 잘 알기 때문에 드라마에 더 열광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복수심에 쩔어 한과 억울함과 분통함을 눌려서 살면 복수에 성공하기도 전에 본인이 먼저 망가집니다. 피해자 문동훈 역할을 한 이분의 연기가 호평을 받았는데요. 솔직히 피해자 눈빛은 이렇지 않습니다. 저는 복수심과 한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 트라우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을 자주 보는데요. 이분은 그냥 복수해라 하는 명령어가 입력된 감정을 거세한 사이보그의 느낌이 듭니다. 피해자라면 이런 눈빛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눈빛으로 가해자를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성으로 조절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분들은 가해자를 대하기는커녕 그런 비슷한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에너지 바이어를 손에 잡는 것만으로도 트라우마가 튀어올라서 숨을 못 쉬고 격렬하게 몸부림치면서 괴로워들 했습니다. 침을 맞는 동안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소리 죽여 눈물을 흘리는 그 에너지가 침구실을 가득 메우는데 그 눈빛이 평소에도 부지불식간에 흘러나오거든요. 복수심으로 남을 해하고 싶은 그 마음을 실행할 정도의 에너지를 가졌다면 눈빛에서 풍겨 나옵니다. 그 에너지가 현실화되어 남을 죽이기 전에 그 에너지를 품고 있는 본인 자신을 먼저 죽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혐오와 자기 학대, 자살衝動에 시달립니다. 심리적인 고통이 심각하다면 그 이상으로 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복수심이 원동력이 되었다 해도 멀쩡하게 일상생활을 해내기가 어려워요. 이건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은 피해자를 자처하며 이런 복수를 꿈꾸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감정을 초월해서 사이보그 같은 눈빛으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모든 설정을 설계해서 가해자들을 엄단하는 게 혹시 내면의 패러다임을 바꿔낸 정의의 사도는 아닙니까?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저도 작년부터 고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모든 꿈을 이뤘는데 자살을 시도한다는 것은 내면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패러다임을 탈출한 사람들에게는 빛나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희망과 감사와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의식 수준을 위로 높이는 방향으로 자기와 남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23살 꽃다운 나이에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40회 이상 수술을 했지만 불에 타서 없어진 손가락을 되살릴 수 없었고 얼굴이 눌러붙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안면장애와 지체장애 1급 진단을 받았죠. 그런데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말하고 여전히 세상이 희망적이고 따뜻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종 추돌 사고를 낸 그 음주운전자는 이 피해자를 찾아와서 사과한 적이 없거든요. 사과를 받고서 용서해줬으니 세상이 희망적이고 따뜻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여기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희망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사고 나기 전 꽃다운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고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고 쟤처럼 타버린 몸에도 삶의 이유와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필 내가 왜 그런 교통사고를 당했어야 했을까? 예쁜 얼굴을 다 잃어버렸는데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장애인이 됐는데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 수술도 재활도 너무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내 인생을 파탄낸 그 음주운전자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인생은 이게 뭐냐? 그렇게 생각했었다면 이분은 육체적인 아픔과 질병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분은 잿더미가 된 몸을 가지고 책을 내고 그 눌러붙은 얼굴로 TV에 출연하고 미국 유학을 가네요. 그리고 모교로 돌아와 교수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패러다임 탈출입니다.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는 것,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마치 동서남북이 다 막힌 상황에서 하늘로 튀어오르는 듯한 힘이 나와요. 그렇죠.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탈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죽하면 지구 궤도를 바꾸는 것처럼 힘들다고 하겠습니까? 딱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아프고 싶지 않다면 피해자의 포지션을 탈피하십시오. 피해자로 살면서 아프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피해자 위치에서 자신의 불운을 즐기며 곱씹지 마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복수심을 극복하세요.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한 만큼 나도 너에게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그 마음을 버리세요. 똑같은 방식으로 죽이고 망가뜨리는 것은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세요. 그것이 4차 산업혁명보다 더 대단한 내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뭔가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